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지게 설정돼 있습니다만 지워졌던 내역까지 모두 복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화폰 서버 기록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관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경찰 수사에 물꼬를 트게 될 핵심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거에 이어서 포렌식까지 성공을 했는데 사실 경찰이 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었고 이 서버가 2일마다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되는 구조인데도 네. 복구에 성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동안에도 예. 경찰에서는 수차례 이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구역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10조를 들어서 계속해서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에 36일 만에 결국 이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서 이미 제출을 받았고요. 경찰에서는 2일마다 삭제된 기록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일부터 이제 올해 1월 22일까지의 이 비화폰 서버의 기록이 이제 확인되는 만큼 예. 지금 현재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내란 혐의가 아닙니다.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체포영장을 경찰과 공수처에서 집행을 할 때 이를 방해하게 했다라는 혐의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발부한 영장인 만큼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에 이들 간의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조금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포렌식 대상에서 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정확히 왜 그런 건가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영장은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영장이 아니고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할 때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관련한 증거를 찾기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요. 이 내란 혐의의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화폰 서버 기록 그 자체는 압수를 했지만 선별 과정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압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이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서버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내란 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 측에서 법원에 압수수색 명령을 촉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입장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현재 이 비화 기록 서버에 포렌식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 경찰청에 압수수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재판 과정 중에 법원이 합법적으로 이러한 걸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명령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비화폰뿐만 아니라 업무폰까지 확보를 하면서 수사의 어떤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모습인데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용했던 그 업무폰 확보를 했잖아요.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비화폰 서버 기록에는요, 이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이런 통화의 기록들, 또 이 문자의 수발신 내역들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는 김성훈 전 처장 등 이 관련 이 경호처 간부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굉장히 촉박하고 다수의 연락이 오갔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범들을 다시 한 번 더 소환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초 조사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의 연락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 연락을 받은 이 경호처 간부들이 아마 부하 직원들에게 또 전화한 기록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락을 받았던 직원들도 소환해서 그 하부에서는 이 경호처 간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렇게 수사가 타고 하부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의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화 내용은 확인이 못하니까 네. 통화 시간대, 뭐 빈도만으로 이게 범죄 의도라든가 공모 여부 판단할 수 있겠냐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참고인을 불러서 계속 수사를 좀 압박해 나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통화 내역은 나오기 때문에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뭐 김성훈 전 처장이 통화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김성훈 전 차장이 아마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끝난 이후에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또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진 통화에서 부하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또 그 부하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면 그 지시 내용이 상부의 지시 내용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그 선물용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총재도 출국 금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 총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피의자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요. 예. 참고인, 그중에서도 피의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고인 조사로 오전에 불렀다가 검사는 오후에 피의자로 바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금지 조치를 참고인임에도 했다라는 것은 예. 아마 이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출입국 관리법 규정 제4조 2항을 보시면 이 수사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결국 이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아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이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교회 간부가 결국 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서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 통일교의 일정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탁한 것이다라고 현재 큰 그림을 보고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통일교의 이 총재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모 씨의 행동에 대해서 뭐 개인의 사적인 뭐 동기와 행동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윤 씨와 이 한 총재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이 이제 수사가 확대되는데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통일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임무를 했다. 마치 한학자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고가의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건네갈 때 윤모 씨가 검찰에 진술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예. 이것은 모두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윤모 씨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일부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큰 그림은 이 통일교 총재의 부탁을 받고 윤모 씨가 통일교의 전 간부로서 이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탁이 필요했고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라는 아마 여러 가지 큰 그림 하에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순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샤넬백 외에도 논란이 된 또 다른 청탁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이 이 목걸이의 제품명 역시 특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목걸이도 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지금 추적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인물이 있죠.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가 예. 이 샤넬백 2개를 이 전성배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라는 사실까지는 유모 씨도 인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다만 이 샤넬백을 받은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현재 이 수행비서 유모 행정관의 진술인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유모 씨가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에 이 코바나 콘텐츠부터 굉장히 가깝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일했던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샤넬백도 넘겨받았다면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 상당 이 고가의 목걸이도 유모 씨에게 전성배 씨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연결고리를 보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목걸이는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고 예.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물품 번호, 일련 번호가 그 샤넬백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 번호를 추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검찰에서 샤넬 코리아를 압수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그 목걸이의 제조사죠. 그 해당 브랜드 본사를 압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련 번호를 특정해서 누가 구입했는지, 혹시 교환의 흔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걸이도 그 김 여사의 수행비서와 연관된 점이 확인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도요. 검찰에서는 유모 씨와 전성배 씨가 그 샤넬백을 받았지만 이것은 전성배 씨의 심부름이었다라고 공통된 진술을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받았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 측에게도 그 해당 물품이 갔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마 다이아몬드가 유모 씨에게 갔다라는 점까지 어떤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라면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도 그렇고 전성배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문제의 목걸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윤 씨가 목걸이를 돌려달라 해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걸 또 잃어버렸다라고 취지 설명을 했었는데 목걸이 행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목걸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유모 씨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모 씨에게 다시 돌아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윤모 씨는 전성배 씨에게 주었다까지는 나와 있고요. 예. 전성배 씨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서 잃어버렸다가 전성배 씨의 이야기고 현재 이 목걸이 행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 목걸이를 누가 수수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잖아요.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신병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조만간 검찰에서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다시 한번 더 청구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에 기각됐을 때보다도 더 많은 지금 혐의들이 나오고 있고 더 많은 물적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기각된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실관계가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샤넬백이 지금 현재 유모 씨에게까지 갔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 그 백의 개수조차도 2개다라고까지 물적 증거를 통해서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래프 목걸이 등 여러 가지 지금 수수의 정황들이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영장 청구의 필요성도 대단히 올라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성배 씨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이 수행비서의 진술이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전성배 씨가 유모 씨의 진술을 회유했을 가능성도 이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사유다라고 법원에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뿐만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수행비서 유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유모 씨가 진술을 변경한다면 검찰 수사에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태까지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사나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성배 씨보다는 더 적을 것 같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다수의 조사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강제수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강제수사까지 가동된다면은 이 진술의 변경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도 검찰은 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성배 씨와 유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압수사의 압박 강도가 세질 거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어쨌든 많은 내용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게 검찰이 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 알려진 이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요구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걸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유 씨에게 전 씨가 가방 교환을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으로 보이는 그 두 명의 행정관들 여기도 이제
통일교 측의 청탁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모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모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이 국회에서 지금 이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백 수술을 했을 당시에 누가 김건희 여사 옆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장경태 의원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최 목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수행비서 2명이 함께 있었다. 그 수행비서가 유모 씨와 정모 씨가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토대로 이 행정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수행비서 유모 씨에 대한 강제 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뭐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같이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1차 소환만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족한데요. 예. 아마 3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전에 전성배 씨나 이 유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게 더 선순위로 지금 현재 계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 현재에도 해당되는 제명이 알선수재죄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수행비서 유모 씨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 이 제3자 뇌물취득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진술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 유모 씨에 대한 죄명이 분명히 인제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선행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기존에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주장들이 좀 바뀌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젯밤 발생한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칼에 찔리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경찰관들이 방검복도 그렇고 장갑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 공격을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네, 당시에요. 살려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해당 집에 출동을 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 부인과 남편을 분리한 다음에 20대 경찰관 등 다수의 경찰관이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자리를 가졌는데요. 예. 그런데 순간 갑자기 이 남편이 흥분을 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서 그 20대 지금 경찰관 한 명은 심지어 목을 다쳤고요. 맞아요. 40대와 30대 경찰관도 각각 손가락과 팔 등을 찔리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방검복과 방검 장갑을 착용했다라는 것은 나오지만 사실상 당사자를 분리시킨 다음에 진술을 듣겠다라고 하면 경찰도 흥분한 당사자들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까이 다가가서 진술을 듣는 경우가 통상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장갑은 착용을 했겠지만 이 목 부위나 다른 부위를 이렇게 흉기로 피습할 것이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검복이 보호되지 않는 목 부위나 팔 부위 등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흉기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하자 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공권력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또 그 조치의 의무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흉기나 피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경찰도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그 기준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검복까지 입은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그 남편이 어떤 범죄자도 아닌 일반인인 남편이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고 현장에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 듣고 경찰이 굳이 이 집안 싸움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퇴거를 했다가 2차 남편의 이 아내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센 경우에 또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가 경찰이 피습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 경찰이 어디까지 물리력을 개입할 수 있는지 또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 부부 당사자의 이 처벌 불원 의사를 어디까지 경찰이 믿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범행 직후에 자해를 또 시도했습니다. 현재 중상 상태인데 향후 수사도 그렇고요. 처벌 절차 어떻게 좀 진행되게 되겠습니까? 네, 현재 이 가정폭력을 벌인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생명이 돌아온, 호흡이 돌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 아마 조금 기력을 차린 후에는 이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 경찰관 3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었는데 목 부위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손가락이나 팔 등을 흉기로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단히 많아서요.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이 남성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후보들의 사법부 공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국민의힘에선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이 담겼네요. 네, 배치되는 내용의 공약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현행법상 대법관의 자격은요, 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거나 또 변호사 출신으로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또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학 계열의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정안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추가 신설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즉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인 소양만 있다면 누구나 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개정하느냐?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예. 사법 카르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조금 더 다원화시켜서 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의 현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랄지 대법관이랄지 그 임명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화해야 지금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시에 국회 동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현재는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한 특정 정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바로 동의를 해서 대법관이든 헌재 재판관이든 임명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족수의 기준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의 취향에 맞는, 의중에 맞는 그런 사람만 이 대법관이랄지 헌재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그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공약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부 압박 등의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대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현재 이제 여러 가지의 개정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의 행위를 제외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 개정이라기보다는 일부 국민들의 눈에는 이 부분이 특정인을 위해서 봐주기식, 면소를 위한 개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정이 일어날 경우에 나중에 또 위헌에 대한 논란이 펼쳐질 수도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 형사법에 공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찾아보시면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이 피고인이 정말로 갑자기 심신을 상실하게 된다든지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사라졌을 때 혹은 질병상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이때도 반드시 전문가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그렇군요. 피고인이 정말 신체적인 상황이나 정신적으로 아예 재판에 출석 자체가 불가능할 때만 공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치랑을 신설해서 지금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개정안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사법부 공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